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92년 경남 함안, 평소처럼 흙을 퍼올리던 포크레인 3날이 땅을 깊게 긁어내리던 그때 기사가 갑자기 작업을 멈춥니다. 흙이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 사이로 아주 낯선 쇠 부딪힌 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고물이라며 지나쳤을지 모를 녹슨 쇠 조각들. 하지만 그날 포크레인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고고학자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으니까요. 발굴단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끝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는 투구, 목을 보호하는 견갑, 몸통을 뒤덮는 채갑, 엉덩이까지 덮는 후갑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철로 무장한 거대한 짐승의 갑옷이었죠. 16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고대의 전쟁기계, 출토된 철편만 440여 개에 달하는 완전한 형태의 말 갑옷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이후 말 갑옷의 무덤이라는 의미로 마갑총이라 불리게 됩니다. 1600년 전 함안의 가야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기에 말에게조차 이런 철갑옷을 입혔던 걸까요? 오늘은 함안에서 쏟아져 나온 철갑기병의 정체를 살펴봅니다. 이 말 갑옷이 속한 병종을 우리는 흔히 철갑기병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카타프락트,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의 게마무사 같은 이름으로 알려진 고대 중장기병이죠. 쉽게 말해 사람과 말이 모두 갑옷을 두른 이동하는 철제 요새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발굴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함안 마갑총에서 발견된 말 갑옷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가장 앞쪽 말의 얼굴을 덮는 부분을 우리는 마주, 말투구라고 부릅니다. 눈과 코, 입 주변을 피해가면서도 정면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철판입니다. 그 뒤를 이어 목을 둘러싸는 견갑이 이어집니다. 위아래로 겹겹이 포개진 철판들이 목을 따라 부드럽게 굽어 있습니다. 말이 고개를 들고 내릴 때마다 이 철판들이 찰칵찰칵 포개졌다 펼쳐지며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몸통을 덮는 채갑은 더 복잡합니다. 가느다란 철편 수십 장을 이어붙여 갈비뼈를 따라 둥글게 감싸도록 만든 구조. 엉덩이 부분의 후갑은 특히 눈에 띕니다. 둔부를 따라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은 단순히 평평한 판때기를 이어붙인 수준이 아니라 말의 몸선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작한 입체적인 곡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작 방식입니다. 이 철판들은 쇳물을 부어 찍어낸 주조품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수천 번 두드려 얇게 편 단조 기술로 만들었죠. 각 철판은 가죽끈으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말이 움직일 때마다 갑옷도 함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정교한 철기 기술인데요. 그렇다면 가야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3세기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가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쇠를 돈처럼 쓴다. 철이 생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기록입니다. 단순히 양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품질도 우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변국들이 가야의 철을 수입해 갔다는 여러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가야는 철광석을 녹이는 높은 온도의 제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야금술을 구사했던 것이죠. 철이 풍부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원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녹이고 두드리고 가공할 수 있는 숙련된 대장장이 집단이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철판들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 가지 질문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 정도의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과소평가해 온 걸까? 그리고 이 정도의 철갑기병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나라를 과연 누가 누굴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 일부학계는 과거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해왔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 즉 가야 지역을 직접 지배했다는 이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식민 지배를 하려면 최소한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약한 쪽을 지배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니까요. 비슷한 시기 일본 고분에서도 철제 갑옷이 출토되지만 함안 마갑총처럼 말까지 완벽히 철로 무장한 사례는 드뭅니다. 반대로 경남 함안을 비롯한 가야권에서는 철무기, 철갑옷, 말갑옷까지 체계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정교함과 완성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기술 전파의 방향은 가야에서 일본 쪽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진 쪽에서 덜 발전된 쪽으로 전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함안 마갑총의 철갑옷들은 당시 가야의 위치를 탄탄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가야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순간 가야는 더 이상 한국 교과서 속 지역사가 아니게 됩니다. 김해, 함안, 고령, 남원, 창녕, 합천, 고성 7개 지역의 고분군이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죠. 등재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가야는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명을 이룬 주체였다. 둘째, 그 독자성을 만들어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뛰어난 철기 문화라는 점입니다. 동아시아 고대사를 큰 지도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이 지도가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작은 글씨로 가야 등이라고 적혀있던 정도였죠. 하지만 유네스코의 결정은 이 지도 위에 또 하나의 굵직한 이름을 새겨넣은 것입니다. 가야, 철로 문명을 만든 나라. 임나 일본 부서를 두고 벌어졌던 수십 년간의 공방을 떠올려 보면 누군가는 지배구조를, 누군가는 외교관계를 두고 끝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그런 정치적 논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 하나, 증거입니다. 무덤의 구조, 유물의 양과 질, 철 생산과 소비의 패턴, 주변국과의 교류 양상, 이 모든 자료를 종합했을 때 가야는 어딘가에 예속된 변방소국이 아닙니다. 철을 중심으로 한 고유한 경제와 군사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완성된 정치체제로 평가된 것입니다. 이제 함안 마갑총의 기술적 비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야 철기 기술의 정점은 바로 단조에 있었습니다. 쇠를 불에 달고 형틀에 붙는 주조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죠. 대장장이가 망치로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드려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1600년 전 함안의 대장간에서는 쉴 새 없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모루 위에 올리고 다시 두드리고 식히고 다시 달구는 반복. 두드릴수록 쇠 내부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충격에 강한 최고 품질의 철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철판 440여 개를 하나하나 가죽끈으로 엮어 말의 몸에 맞게 조립했습니다. 마주는 말의 얼굴을, 견갑은 목을, 채갑은 몸통을, 후갑은 엉덩이를 보호합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의 철판은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철을 휘게 만드는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장구가 아니었습니다. 말과 기수, 장비를 합친 총 중량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전장에서 철갑을 두른 이 거대한 덩어리들이 일제히 돌진합니다. 땅이 울립니다. 적군이 쏘는 화살은 철갑에 맞고 튕겨나갑니다. 창으로 찌르려 해도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 중장기병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압도였죠. 그러니까 가야는 우리가 알던 조용한 농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최정예 기갑부대를 운용했던 군사 강국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철의 문명은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1600년 전 말거봇이 묻혀있던 함안, 그 바로 인근 지금의 창원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철제 괴물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대한 장갑판들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용접 불꽃이 번쩍이며 지지직하고 튀고 수십 톤에 달하는 차체가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조립됩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이름 K2 흑표전차입니다. 고대 철갑기병이 달리는 요새였다면 K2는 그 개념을 현대기술로 재해석한 존재입니다. 철갑기병의 갑옷 설계 원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 목, 몸통, 엉덩이,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는 작은 철편으로 나누고 공격을 많이 받는 부위는 두껍고 넓은 판으로 덮었습니다. 전차의 장갑 설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포탄이 정면에서 날아올 때 그대로 박히지 않고 슥 미끄러지도록 장갑을 사선으로 세우는 설계, 충돌 각도를 이용해 관통력을 줄이는 물리학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철판을 어디에 어떤 각도로 얼마나 두껍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은 고대 마갑이든 현대 전차든 똑같이 풀어야 하는 엔지니어링 과제입니다. 가야의 장인은 망치 소리를 쾅쾅 울리며 그 답을 찾았고, 오늘날의 기술자는 설계도 위에 숫자를 빼곡히 적어내려가며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가야의 철은 예전에도 바다를 건넜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처럼 철은 화폐이자 수출품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역할을 K방산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말의 갑옷으로, 현대에는 전차의 장갑으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철을 다루는 기술력만큼은 이 땅의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민족 DNA라고 부를지 지리적 조건의 축적이라고 부를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밤 복잡한 국제정세를 생각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1600년 전 이 땅을 달렸던 철갑기병의 발굽소리를, 그 울림이 지금 대한민국 방산공장의 기계 소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그 소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킬 준비를 해온 민족이라고.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증거로 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 팩트로 역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